오키나와 북부 힐링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남부 나아시로 출발합니다. 푸른 바다와 푸른 숲, 파도와 아름다운 석양에 마음을 씻었던 힐링의 여정 북부에서 이제는 작지만 독특했던 고유의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바다의 왕국 육규의 흔적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 남부 나아시에 있는 동안 육교 역사의 흔적이 살아있는 국제거리, 휴리섬, 식명원, 옥존 등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과거 육교 왕국의 중심이 지금은 먹방과 쇼핑의 성지가 된 국제거리. 시간이 겹겹이 쌓인 이 거리에도 육교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 다시 피어난 왕궁, 육교의 자존심 휴리섬. 이 붉은 성은 단지 왕궁이 아닌 육교인의 자존심이자 정신입니다. 왕이 거닐던 사색의 정원, 육교 왕국의 별궁 시키나에 소박하지만 정교한 이 정원에는 조용한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육교와 중국의 우정을 담아 정원에 새긴 해상 왕국의 외교의 상징 옥주원. 이 정원에는 육교가 바다를 건너 푸저우와 해상 외교로 우정을 쌓은 역사의 흔적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나아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나아시에서는 GRG 호텔 나아에서 2박 머무를 계획입니다. 숙소에서 나와 구글 지도를 보면서 국제거리 방향으로 천천히 산책을 즐기듯 걸어가 봅니다. 걷다 보니 다리 아래 바람에 살랑이는 오이노보리가 눈에 띕니다. 오이노보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어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상징하는 어머니는 빨간이고 아이는 파랑, 초록 등 분홍색색으로 표현이 되어 강가나 다리 밑에 가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저기 오키나와 현층이 보입니다. 건물이 높고 웅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아공항과 도심, 역사유적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모노레일인 위레일도 보입니다. 드디어 오키나와의 명동 국제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행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살아가는 활력의 거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쟁 후 1950년대 초 미국의 국제영화관이 생기면서 국제거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당시엔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기적의 1마일이라 불렀습니다. 나아 시내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1.6km의 도로에 약 6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통 공예품, 기념품, 동키호테, 맛집 등 관광과 쇼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로컬 복합 스트리트입니다. 거리를 따라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샤샤가 가게를 지키고 있네요. 오키나와 전통 요리점도 보입니다.
오키나와에 오면 꼭 먹는다는 블루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미국 유제품 회사 포머스트가 주둔 미군을 위해 만든 시초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민간 판매가 시작되어 현재는 오키나와 대표 간식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블루실은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상징하며 현지의 우베와 식화사, 망고 등 열대 과일을 이용한 맛이 많습니다. 맛은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더 부드럽고 밀도 있는 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걷다가 더울 때 한 입 먹으면 이게 진짜 행복겠죠. 돈키호테 나하 국제점이 보이네요. 옆에는 평화거리 상점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또 하나의 숨겨진 보물 같은 공간입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국제거리와는 다르게 골목 하나만 들어와도 레트로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상점가가 펼쳐집니다. 마치 어머니 꿈속같이 포근한 느낌이 들 겁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현지인 맛집인 북해도식 라면집에 왔습니다. 이곳은 평소 웨이팅이 많은 식당인데 식사 시간보다 늦게 와서 그런지 다행히도 대기자가 2명밖에 없네요. 바깥에서 식당 안을 들여다보니 저마다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는 저녁을 즐기고 있네요. 차례가 되어 식당 안으로 들어오니 조그마한 식당에 손님들로 꽉 찼네요. 역시 현지인 맛집의 위상이 느껴집니다. 저녁 식사로 야채라면, 간장라면, 군만두, 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간장라면은 간장 베이스지만 전혀 짜지가 않네요. 은은한 감칠맛과 닭 육수의 조화가 훌륭합니다. 깔끔하고 깊은 간장의 풍미에 은근히 중독되는 맛입니다. 야채 라면은 볶은 양배추와 숙주 당근이 듬뿍 올라간 라면으로 국물의 기름짐을 채소가 잡아줘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담백한 라면입니다. 볶은 채소의 고소함이 국물과 착착 담기는 맛입니다. 일본 라면집의 볶음밥은 심플하지만 기름의 고소함과 살짝 눌린 밥의 식감이 일품입니다. 드셔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소유 라면은 라면의 기본이자 클래식이죠. 국물은 닭과 생선의 기반의 육수에 간장을 더해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라면의 꽃은 뭐니 해도 차슈겠죠. 삼겹살 또는 목살로 만든 부드러운 고기 빈 차슈. 죽순과 곁들여 국물과 함께 먹으면 입에서 사르르르. 차슈는 단순한 고명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라면과 함께 빠질 수 없는 교자가 있습니다. 겉바 속촉의 정석, 라면과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한 입 베어물면 육즙이 입안에서 팡팡 하고 터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본 라면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국물을 마셨을 때 그릇 바닥이나 옆면에 가게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맛에 자신 있다는 의미이자 브랜드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의 밤 풍경을 구경해 봅니다. 유료 주차장이 보이고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주점도 보입니다. 술꾼들 유혹하는 안내소의 속삭임도 들려옵니다. 육교에서 자동차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첫날 밤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유일레일을 타고 슈리성으로 가기 위해 예바시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슈리성은 15번째 역으로 미에바시에서는 7개 역을 지나야 되네요. 자동 판매기로 간편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후 티켓을 넣고 개찰구를 통과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탑승장으로 올라갑니다. 모노레일이 미에바시역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모노레일 내부는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휠체어석과 배려좌석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휴대폰 사용은 매너 모드가 기본이었죠. 다음 역이 슈리성역입니다. 역에서 나오면 슈리성까지는 20분이 소요됩니다. 아담한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요반 파주소가 보이고요. 오키나와 날씨는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마을은 더욱 고요한 풍경입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큰 연못이 보입니다. 여기가 용담인 것 같습니다. 용담은 쇼하시 왕 통치 초기에 만들어진 인공 연못입니다. 용담 주변에는 왕가의 성마 연습장, 공자 사당 등이 집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음력 9월 9일이 되면 중국 사신을 환영하는 농선연회가 펼쳐졌던 장소로 육교 왕국의 외교적 위상을 상징하는 무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용담 주변에 수십 마리의 오리들이 모여 있네요. 사람들을 별로 경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양이 참 특이해 보입니다. 이 오리들은 흰뺨 금등오리 칼가모라는 종으로 일본 도심에서 흔히 서식하는 야생 오리입니다. 마치 이 동네 터줏대감처럼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오리의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슈리성에 도착하기 전 고대 륙교의 기원에서 삼산시대를 거쳐 슈리성의 통일왕국 건설, 해상무역의 번성과 사스마본의 침략, 메이지시대 일본 편입, 오키나와 전투와 미군 통치를 거쳐 일본 반환 이후 오늘의 오키나와도 육교에서 시작된 오키나와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농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한 토착사회가 형성되고 12에서 14세기 중세에는 구석쿠라 불리는 성을 중심으로 부족들이 나뉘어 살아가게 됩니다. 14세기에는 북부, 중부, 남부의 삼산시대가 형성되어 각축하던 시기로 100년간 분열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1429년 마침내 쇼하시 왕이 삼산을 통일하며 통일된 육규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15, 16세기에는 육규는 중국, 조선, 일본, 동남아를 잇는 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리며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609년 일본의 사스마본이 육규를 침공, 무력으로 점령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육규는 중국과 일본 양국에 조공을 바치는 독특한 외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에는 조공국으로 일본에는 속국으로 이중 외교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1879년 메이지 정부는 육규 왕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오키나와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격전지 오키나와에서는 80일 넘게 계속된 전투에서 민간인을 포함하여 2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전후 오키나와는 미군 점령하에 놓이게 되며 1972년까지 일본 본토와 분리된 채 운영되게 됩니다. 1972년 일본의 사또와 미국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27년간의 미군 통치를 끝내고 오키나와의 반환에 협의하게 됩니다. 지금의 오키나와는 전세계 휴양객이 찾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독자 문화인 에이샤 육교 문화를 부흥시키는 한편 여전히 미군 기지 문제와 평화의 공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슈리성의 관문이자 상징인 슈레이몬에 도착했습니다. 슈레이몬은 예를 존중하라는 뜻을 가진 육교 왕국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육교 역사를 배우기 위해 탐방을 온 듯 하네요. 슈리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15세기부터 450년 넘게 육교 왕국의 정치, 문화, 외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육교 왕국의 왕궁이자 중국, 일본, 동남아와 외교를 이어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건축 양식은 일본, 중국, 오키나와 전통이 혼합된 독특한 궁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교 왕국의 구스쿠 및 관련 유적군 중 하나로 선정되어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슈리성의 제1관문 관해문이 보입니다. 외국 사절을 처음 맞이하는 환영의 문으로 육교 왕국의 외교적인 예를 갖추던 공간입니다. 제2관문 저이샘문으로 올라갑니다. 성스러운 샘이라는 뜻으로 슈리성 내부의 유센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슈리성 안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외곽에서 성내로 들어가는 보조적 접근 통로인 관공문으로 들어갑니다. 큰 복이 깃든 문 혹은 널리 복을 주는 문이라는 뜻으로 중국식 음양 오행이나 길흉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지어진 성문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한때 육교 왕국의 심장이 뛰던 슈리성 정전이 있던 곳입니다. 2019년 10월 하마는 육교의 소중한 역사의 중심을 앗아갔습니다. 불타버린 것은 건물이지만 오키나와인의 마음속엔 그 기억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현재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장인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슈리성은 지금도 천천히 되살아나는 중입니다. 역사와 기억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전 내부에는 왕이 앉는 읍자, 즉 용상이 중간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중산세자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현판은 명나라 황제가 육규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중산의 세자란 표현은 육규왕국의 정통성과 왕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현판에 육교의 외교 역사와 왕조의 자긍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전은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왕궁의 자존심이 깃든 상징적
공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곽을 따라 천천히 전망대 방향으로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무척 시원합니다. 성의 외곽을 따라 듣다 보면 오키나와 섬의 중심 나 시내가 탁 트인 시야로 펼쳐집니다. 마치 과거의 육규왕이 성곽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내려가는 길에 마주친 귀여운 손님들, 오키나와의 미래 유치원생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네요. 슈리성은 어린 유치원생들에게도 살아있는 역사 학습장인 것 같습니다. 성문 안내원은 붉은 모자와 허리띠, 검은 천으로 육구 전통 입장을 재현하고 있네요. 아리가또. 이제 입장할 때 만났던 제1관문 관회문이 보입니다. 아쉽지만 슈리성과는 이제 헤어져야겠네요. 슈리성 근처 동네 작은 식당, 뜨거운 햇볕을 피해 잠시 들른 휴식처. 김해사인 삼각형 무스비가 눈에. 무스비 또는 오니기리는 일본 전국에서 전해져 온 전통 도시락 메뉴로서 무스비는 쥐다라는 뜻의 일본어에서 유래된 족밥을 말합니다. 무스비는 일본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지역마다 속재료나 크기, 모양은 다릅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연어, 간사이 쪽은 타코야키 스타일도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스팸 무스비가 특히 유명합니다. 미국과의 역사적 관계로 스팸을 즐겨 먹는 문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음료는 오렌지 주스, 아이스크림, 설탕 아이스크림. 무스비는 새우튀김 명태 마요, 파파야 밀리치, 스팸 무스비를 주문했습니다. 스팸 무스비는 스팸의 비중이 많고 계란 지단과 함께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짭짤한 김과 따뜻한 밥, 그리고 속재료가 어우러지며 입안에서 퍼져나갑니다. 단순하지만 이보다 든든한 간식도 없겠죠. 슈리성에서 시키나현까지는 1.9km의 거리로 걸어서 가면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나의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며 육교의 흔적과 시간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오키나와 현립 슈리고등학교 현판이 보입니다. 고즈넉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슈리고등학교. 오늘도 학생들은 조용하지만 치열한 일본의 대학 입시를 향한 긴 마라톤을 하고 있겠죠. 주택가 담장 위에는 집을 지키는 소신 샤샤가 빠질 수가 없겠죠. 오늘은 하늘도 맑고 푸르른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오래된 우물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시키나현으로 가는 주택가에서 만난 세월이 깃든 돌담과 바위길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느리게 하듯 마치 류큐시대의 속삭임이 담긴 시간의 틈새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다리 위에서도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샤샤를 만났습니다.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주택가 바로 옆이나 도심 속 언덕길에서 묘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왜 일본은 주택가 한복판에 묘지를 둘까? 일본에서는 묘지를 삶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묘가 있는 것은 조상이 곁에서 지켜준다는 막강한 상징을 의미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가족 단위 공동묘지가 많습니다. 가족묘는 무덤이면서 하나의 제사 공간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큰 무덤 하나를 공유하며 심히 청명에는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기도를 드립니다. 묘지는 작은 사당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잇는 공간이었으며 죽음은 단절이 아닌 연결로서 공포보다는 공경이라는 조상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묘지도 영구 사용권을 파는 형식으로 부동산처럼 거래가 되어 역세권 묘지, 조망전 묘지라는 말이 실제로 등장하는 등 일본의 특이한 문화현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식기나인 이정표가 보입니다. 육규왕국의 정원에 다 온 것 같습니다. 표를 끊고 입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규왕국의 왕과 사절단이 쉬어가던 정원 식기나인을 걸어가 먼저 왕을 호위하던 경호원실이 보입니다. 고목들이 줄지어선 이 숲길, 육교의 숨결 소리를 들려주려는 듯이 고요한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국왕 일가와 책봉사들이 출입하던 정문입니다. 햇살이 고목너머로 흩어지는 여기 식기나인에서는 시간도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 숲길을 걷다 보니 육규왕국의 옛 이야기들이 바람에 실려오는 듯합니다. 돌담길을 따라 돌아 나오니 나무지붕 아래 펼쳐지는 우둔이 나타납니다. 주위에는 육덕천의 물길이 모이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고요. 육모정도 보입니다. 중국풍의 반원형 아치교 돌다리도 있네요. 우두는 왕족의 접대 공간이자 책봉사를 맞아들인 공간으로 약 159평 면적에 15개의 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동선과 깊은 배려가 느껴집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안에서 밖을 조망하게 설계된 이 구조엔 육교의 미학이 녹아 있습니다. 접경 공간 이치반자, 니반자, 삼반자는 슬라이딩 도어로 병합해 넓은 연회실처럼 사용이 가능했고 도깨비문 셔틀을 통해 통풍과 채광을 조절하였습니다. 6개의 조리구가 설치된 왕실 전용 주방은 지륵 마감 바닥으로 수분과 열기를 견디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손님 접대 후 휴식 공간으로 차실이 있었고 옆에는 차나 술을 일정 온도로 보관하는 실용 구조물 돌 진행대가 있었습니다. 전통과 실용이 만나는 공간을 보면서 왕족의 일상과 손님 맞이가 모두 반영된 배치와 자연과 즉시 연결되는 나무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기나인의 조원 형식은 옷 주위를 거닐면서 경치의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 회유식 정원입니다. 정해진 길 없이 걸으며 자연과 건축, 물과 돌, 나무의 어우러짐을 감상하도록 설계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풍경이 됩니다. 지금 건너고 있는 이 돌다리는 식기나인 정원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육덕천 위에 놓인 인공 석교입니다. 잔잔한 무의로 비치는 나무 그림자와 바람결에 살랑이는 수면이 왕가의 정원에 어울리는 고요한 아름다움을 전해봅니다.
돌다리 위에 서서 물줄기조차 머물다가는 육덕천의 고요함을 느껴봅니다. 돌다리를 건너 조금 더 걸어가면 육모당이 나옵니다. 왕이 손님을 접대하던 곳으로 육각형의 지붕이 돋보이는 정자. 육모당 가는 길에 여행자 한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럽에서 왔다는 여성분은 이 정원의 고요함과 소박한 풍경에 연신 원더풀을 외쳤습니다. 육모당 입구에는 육규 석회암 한 덩어리로 된 반원형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정원 연못의 섬 위에 선 육모당은 지붕의 모양과 금은빛 기와가 얹혀있는 모양을 보니 중국풍 건축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왕이 손님을 맞이하고 시를 나누던 자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이 어우러졌던 공간, 자연과 함께하는 교류의 공간이었습니다. 정원의 고향은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겠죠. 물이 멈추지 않도록 묵묵히 낙엽을 걷어내는 손길, 정원의 시간은 관리인의 정성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못 위를 떠도는 낙엽 하나도 물이 흐르는 길을 막을 수 있기에 관리인은 줄을 던져 낙엽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가에는 작은 나루터가 있습니다. 과거 이곳에서 왕과 귀족들은 작은 배를 띄우고 우리의 풍경을 즐겼다고 합니다. 풍류와 여유, 그것이 왕가의 삶이었습니다. 정원의 끝자락 언덕 위 바위 하나가 시선을 끕니다. 이 바위는 가라사의 무늬로서 기운을 돌려주는 신선한 바위라고 합니다. 정원 한편에 세워진 건경대비라고 불리는 비석은 왕이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 세운 상징으로 왕은 여유 속에서도 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면 멀리 나 시내가 펼쳐집니다. 고요한 녹음 뒤편으로 현대도시가 있는 이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경계에 쓴 듯한 이곳에서 나는 잠시 시간의 착각에 빠집니다. 시키나이는 그저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동안 역사를 만나고 한 걸음 한 걸음 과거로 이어지는 길, 그 길 위에서 더 천천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시키나이는 탐방을 마치고 호출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 잠시 쉬었다가 복주원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복주원 북구슈엔입니다. 육규왕국과 중국 푸저우는 과거 중개무역 시절부터 깊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부정을 기리기 위해 만든 중화풍 전통 정원이 복주원입니다. 북구슈에는 정원 주위의 외벽을 포함해서 총 면적 8,500제곱미터로 대부분의 석재, 기와 목재 등은 중국에서 가져와 푸저우 장인들이 1992년 완공한 정원입니다. 3부 공간, 4계절 풍광과 8대 경관 2지천수, 일주회랑의 정원 공간과 8경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주원의 첫 문을 지나면 바로 마주치는 화려한 벽화, 쇼해끼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화려한 용문양이 상스러움을 상징하고 벽 뒤편으로 펼쳐질 4계절의 정원 여행을 예고합니다. 여름의 복주원은 불빛이 주인공입니다. 붉은 노을이 깃든 연못이란 뜻의 잔잔한 하회호 연못은 회랑과 연못, 석가산을 이어주는 두 개의 지천수로 물의 흐름을 만듭니다. 빨간 기둥으로 이어진 주회랑은 비와 햇살을 가르며 정원을 유영하듯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연못 속 잉어 친구들과 마주하며 조용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순간 복주원의 여름은 한가로움이 더해집니다.
복주원은 2개의 인공계곡 물줄기로 공간의 깊이를 만듭니다. 즉 2개의 뉴스로 흐르는 물이 2개의 정원 풍경을 만들어 자연은 흐르고 사람은 그 안에서 머무르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돌로 만든 인공야산, 정상에 우뚝 선 야정과 떨어져 내리는 폭포는 푸저의 명성인 물경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계단을 따라 올라온 야산의 정자에 앉아 가을의 푸저의 단풍을 생각하며 날날의 풍경을 감상해 야정 정상에 서면 사방으로 펼쳐진 복주원의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아치형 다리가 연못 위로 부드럽게 이어지며 정원 곳곳의 초록이 바람결에 흔들립니다. 이곳에 서면 마치 자연이 만든 풍폭의 병풍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이제 복주원의 겨울 여행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교 다리 아래 연못의 잉어들이 다가와 입을 쫙 벌리며 먹이를 갈망하는 눈빛을 보내며 먹이를 던지면 순식간에 몰려들어 경쟁하듯 서로 앞다투어 먹이를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인간 사회의 치열한 경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자연도 인간의 삶도 늘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인공 병산을 따라 천천히 오르다 보면 병산정이라 불리는 아담한 정자에 있습니다. 정자에 앉아 아래를 내다보니 병풍처럼 둘러싼 산자락 너머로 정원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 잠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산을 병풍 삼고 마음은 정자에서 쉬어. 이제 봄의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저우는 봄이 되면 옥사꽃이 피고 붉은 단청 아래 정원은 생기가 되살아 옵니다. 지혜의 공간 동야당입니다. 여기에 서니 시간을 거슬러 학자들의 글 읽는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백탑과 오탑, 상탑이 좌우로 마주보는 구조로 서 있는 모습이 상징성과 균형미를 돋보이며 음양의 조화처럼 정원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면 연분홍 꽃잎이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보화계입니다. 연못 가장자리를 따라 물결처럼 휘어지는 긴 화랑, 능파랑을 걷다 보면 물결처럼 부드러운 곡선이 저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연못 위를 비추는 햇살이 연못과 정원을 이어주는 듯 고요한 정취를 안겨주며 자연이 자꾸 말을 걸어오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제 복주원의 4개 여행을 마치고 출구를 향해 걸어갑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 나의 따뜻한 집밥을 찾아 작고 조용한 골목 끝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피파르치 키친을 찾아갔습니다. 이 식당은 오키나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집밥처럼 정갈하게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먼저 음료는 커피, 오렌지, 레몬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는 오키나와산 흰살 생선 구이, 돼지 어깨살 로스 소테, 닭가슴살, 세트 메뉴를 주문하였습니다.
정갈한 그릇에 담긴 오키나와산 흰살 생선구이는 입에서 사르르 먹는 것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졌습니다. 닭가슴살은 크지 않고 담백한 풍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돼지 어깨살 소태는 고소하면서도 육즙이 가득한 조화로운 식감이 느껴졌습니다. 정갈한 그릇에 오키나와의 식재료를 가득 담아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려는 부부의 정성이 전달되어 오는 듯 합니다. 단순한 한 끼를 넘어 정성과 마음이 전해지는 한상이었습니다. 마치 한판의 전쟁을 치른 듯 비워진 그릇들이 처참한 몰골을 보이고 있네요. 남김없이 후회 없이 치러진 완식 전쟁의 전리품 같습니다. 그릇 하나 반찬 하나에 담긴 정성, 이 작은 식당에서 오키나와의 온기를 느끼며 여행의 마지막 밤 잊지 못할 식사였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나하 공항으로 향합니다. 4박 5일 오키나와 함께한 시간, 북부에서의 자연과 함께한 힐링 여행, 남부에서의 육주왕국의 흔적을 따라 발로 살펴본 역사 입문 기행. 햇살 아래 반짝이던 바다와 아름다운 일몰, 돌담과 고목, 일상의 삶 속에 느꼈던 육교의 이야기들. 오키나와는 다시 오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섬이었습니다. 이제 공항에 곧 도착할 듯 합니다. 오키나와여, 이제는 진짜 안녕.